유주택자의 60%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찬성한대잖아요. 유주택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네. 무주택자는 또 반대하는 분도 30-40%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서서인지 대통령이 또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면서 실천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맞아요. 이게 자산가들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이게 이재명 정부 이전 정부들과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전에 정권에서는 집값 안정화 뭐 얘기하다가 이제 뭐 집을 팔았는데 고유 관료들한테 얘기하니까 고유 관료가 얘기하고 자기 직을 사퇴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맞아요. 어떤 분은 그랬죠. 집을 안 팔고 집 그냥 안 팔고 청와대를 퇴사. 공무원 자격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나는 네. 그냥 집으로 갈래 이런 네, 거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그걸 맞아요.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다. 역시 집값은 오르는 거고 저 사람도 안 판다. 그런 근데 이번에는 있죠. 대통령이 파는 모습을 이건 정말 강한 액션이라고 저는 사실 그 집값 한 채가 뭐 그 지역에 뭐 얼마나 시세 영향을 주겠냐마는 대통령이 직접 그 집을 시세보다 또 싸게 파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대통령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이것보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 작가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막 이제 저도 부동산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하락 얘기하신 분들 다 약간 다 친하게 지내는데 상승 얘기할 때마다 이제 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정책이 나온 것들이 특히 129였나요? 이제 이전 정권과 문재인 정부 정권과 굉장히 비슷하다. 공급 물량 전에도 안 됐던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해도 누구한테 맡겼는데 안 될 수 있죠. 근데 안 될 수 있으면 반복되면 그 안 될 확률이 높겠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십니다.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을 물론 반도체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겠지만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지금 뭐 약간 하락이 하긴 했지만 이러한 사태로 해서 코스피 6천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동산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분위기가 역시 정확하십니다. 전환될지는 몰랐고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 파신 게 단순히 판 거로 액션으로 느끼는 분도 계신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거주, 비거주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측할 거를 제가 좀 말씀 올리면은 제가 이걸 하나 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대통령 메시지를 정리해 본 제 생각이에요. 제 내십시오. 요점은 이거예요. 거주, 비거주,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세밀한 가중치. 집을 파셨단 말이에요.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그럼 차등화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해야 뒤탈이 없죠. 발목이 안 잡히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도 사실 이해할 수준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럼에도 팔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국토부의 차관님이 이제 차관님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이제 뭐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전에 완전하게 본인이 몸소 실천을 넘어서서 차기 대책에 대한 이 연결성을 다 파악하고 던졌다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최근 싱가포르 거기서 이제 던진 거예요.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쭉 보다가 이제 강력한 세제 뭐 버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 부분이 있어요.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 이게 뭐예요? 갭투자. 갭투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하는 부담. 이거 1.2%거든요. 엄청나게 4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들은 지금 낮춰서 파는 분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15년, 20년 하신 분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야, 이거 딱 박아놨어요.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이 표현도 저는 빠르게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 부동산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 다 알아요. 판 완전히 새로 바뀌는구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왔었는데 대통령이 의지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말씀 주신 아까 뭐 급하게 파신 분도 있거든요. 막 8억 7억 낮게. 그분들은 이거를 해석한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설마 이러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산가분들 특히 투기의 형태가 아니라 이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파이잖아요. 중요한 게 갭투기한 분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자체.
제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어놨던 걸 욕하신 거고, 전쟁을 걔네들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 방인 걸 아니까 이걸 가겠다고 했고, 이게 나왔는데 지금 제안들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통령 여기 마지막에 이걸 썼어요. 이재명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정확한 말씀 하셨잖아요. 사업이 막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될 수도 있고, 이거 맞잖아요. 주방장 바뀌면 식당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문재인 시즌2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문재인 시즌2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2017년 파리 대책 때 중과유예를 던졌어요. 강력하게 던지니까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약간 조정되는 것 같았는데, 그해 12월 1일인가 2일로 기억을 해요, 제가. 8월에서 4개월 뒤에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놨던 물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하면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니까 다 물건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이 시중에 있는 집도 사, 양도세 매물 대상은 옮겨, 이러니까 매물이 완전히 줄었죠. 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매물이 씨말라, 뭐 기억나시죠? 그 기사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씨말라가 없잖아요. 매물이 넘치잖아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문재인 시즌2 뭐 발표하고 이거 차이점이 뭐냐면, 김 작가님 정확히 보신 거예요. 태릉 CC 부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그 관료 정부 측에서 여론에 되게 좌고우면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썼냐면, 그 전에 워딩이 뭐가 있냐면, 쭉 가다가 일부 사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겠다는 일을 이미 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자, 나라 땅인데, 나라에서 짓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죠? 누굴 위해서 지어요? 무주택자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를 짓는데 거기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은 딱 하나예요. 지역의 기반시설이 나빠진다, 교통이 복잡해진다, 이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 해결하고 기반시설 더해주면 짓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국유재산 총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법안을 지금 수정 중이에요.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는 유휴부지를 하려면 이거를 국토부가 기재부에 던지고, 기재부에서 올해 재산 매각 대상이나 활용 방안이 있어요. 그거를 던지고 왔다 갔다, 그게 1, 2년 가요. 그 와중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전 정부는. 근데 이번 정부는 아예 작년 연말에 이미 한 5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마 올 3월 정기국회 때 나머지도 한 19개가 전체인데, 제가 알기로 15개, 6개 정도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붙어요. 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림, 네. 세제 규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확히 보셨어요, 작가님이.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6만 가구 공급하는 19119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입지가 70%나 겹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만, 과거에 무산되었던 사업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쪽이네요, 지금은. 네, 그 현장별로 제가 6만 원 나온 걸 보니까 그 중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 중에 한 5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0%. 그거는 100% 될 것 같고, 10,000호 정도는 조금 여지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이제 5만 호라도 만약 진짜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용산 가층 태능대 핵심 입지를 내서 실제 입주까지는 또 한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기간 어떻게 보시는지랑, 만약에 이게 뭐 단축된다 하더라도 3년이나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공급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올해도 뭐 내년도 그 후년에도 공급은 별로 없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팩트 아닌가요? 팩트죠. 그러니까 서울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정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예전보다 20, 30%다 줄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한 3만 5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20, 30% 부족해요. 이 부분은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하느냐인데, 공급 물량 부족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호를 준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을 던져가지고 주택시장이 안정된 적이 딱 2번 있어요. 정확하게. 노태우 정부 때 100만 원 던졌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먹혔어요, 시장에. 그때 이제 임대차법도 인유를 바꾸면서 혼란이 왔었거든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 뒤에 던진 대책이 뭐냐면 분양가였습니다. 분양가를 시세의 반값에, 하여간 1기 신도시들을 다 반값에 하겠다고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이 잡혔거든요. 그러고서 IMF 전까지 대한민국이 진짜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안정된 시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MB 때 노태우 정부하고 똑같이 가격을 또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보금자리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저는 MB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보금자리를 던질 때 뭐라고 했냐면, 원가 개념을 넣고, 그때 전 정부가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 개념을 이어받아서 이름만 보금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때 강남의 평균 시세가 노무현 정부 때 폭등을 해가지고 2,500만 3,000까지 갔어요. 그 전에 1,500 수준이었는데 2배 가까이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발표를 할 때 분양분 강남 세곡 내곡동 보금자리를 1200, 1300만 원 분양했다고 아예 박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800만 원. 그리고 하남 미사 고양 장흥지구 보금자리 주택이 많았거든요. 거기도 다 반값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그 와중에 기가 막힌 수를 또 하나 썼죠. 사전 예약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좀 망가뜨린 건 사실이에요. 사전 예약제를 막 없애고 가격을 올리고 혼동을 줬죠. 네. 근데 MB 때 이게 정확하게 먹혀가지고 시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라 집사라 전까지는 4년 동안 정말 안정됐습니다. 서울은 안정됐고 도리어 지방의 미분양 지금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도리어 지방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책 잘한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어떤 모델을 갖다가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다음 추가 대책 때 들여온다라면 네. 시장이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입주 기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면 지금 당장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들을 진작시킬 수 없어요.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다른 방송에도 정부는 분양가 발표하라 왜 발표 안 하고 아니 명품백을 좋다고 나오는데 가격이 내가 못 살 수 있는 가격이면 그건 답이 없다. 만약에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기다린다. 그 얘기를 왜 안 하냐 정부는. 도대체 어떤 뭐 카르텔과 연관이 있길래 분양가를 얘기를 못 하냐. 특히 대통령이 LH 직접 시행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격 나오잖아요. 가격을 왜 얘기를 못 해요?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드릴 말씀은 그거죠.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를 택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2, 3년 동안은 말씀 주신 대로 혼동스러운 상황이 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서울 입주 물량 부족 이슈가 시장에 가스라이팅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코멘트 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는 공급 부족 우려가 가장된 부분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족은 맞는데. 네. 부족은 맞죠. 네. 부족은 맞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지금 70%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를 활용하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요. 부담되니까 지금 막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강남 뭐 대출 2억으로 줄이고 4억으로 줄일 때 전체 대출 6억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서 40%를 맞췄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그때 생애 최초 분들에 대해서 40% 그냥 했으면 생애 최초니까 조금 더 준다 치면 50% 정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외곽도 이러지 않고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MB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 정책을 막 하니까 지금 물량이 안 나오는데 사전 예약제 가지고 5년 뒤에 나오는데 어떡하냐 막 이럴 때 아니 집값 떨어지면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시장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 주면 시장은 당연히 시장 논리로 가야 되죠. 지금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다가 앞으로 살 집이 더 싼데 더 좋다. 이걸 주지 않는 한은 지금 말씀 주신 현상은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5월 9일 이후 전후로 정부 대책을 잘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의 방향들을 분석하셨을 때 올해 수도권 서울 부동산 매매 전세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전세값은 5월 9일까지는 조금 뛸 것 같습니다. 오른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 정부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당연히 지금 서울 수도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통상 뭐 매매가 50%면 전세도 한 3, 40%, 50% 돼요. 월세가 10% 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매가 90%고요. 전세가 5%, 10% 줄었어요. 어떤 데만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놨던 분들이 이 양도세 중과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세를 안 넣는 거예요. 그분들이잖아요. 다 매매로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매매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전세 물량이 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집은 안 사고 전세를 또 쏠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세 오를 수요는 수밖에 더 없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니까 전세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 대출 5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작긴 하지만 압박이 오고 있어서 지금 3040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이 케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5월 9일까지는 좀 전세 시장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다시 그러면 안 팔리니까 전세로 또 돌릴 거 아니에요. 비워둘 순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 뒤위의 대책이 공급에 대한 걸 확실한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걸 로드맵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 혼자밖에 안 하시니까 발표가 안 나오는 거고 관료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제가 볼 때 뭐 전쟁 때문에 좀 시끄러우니까 3월 말이나 4월 이때 뭐 그런 대안들이 나오면 우리 3040들이 좀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아니면 지금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매매 그래 집값 잡는 거 좋다 이거. 내가 지금 집을 못 사는데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없어서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돌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뭐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수준이라서 죄송한데 준비했으면 빨리 발표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전세는 알겠고 매매는요?
매매 시장은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5월 9일이 딱 끝나면 전세자랑 가면서 여기서 1주택자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호가를 올릴 것 같아요. 도리어. 중요한 건 올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대책이 명료하지 않으면 하반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 수도권하고 이 서울, 노도강, 동강호 이런 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정부가 그 생애 최초 70%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잘 판단해야 돼요. 아니 강남 30억짜리가 2억, 4억인데 왜 10억짜리를 갖다가 6억을 했죠? 60%, 70%를. 그거는 당연히 4, 50%를 해야죠. 예전 정부도 이럴 경우에 보통 LTV를 50%에서 끊었어요. 생초도 50에서 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 뭐 안 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손을 대면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도 조금 안정될 것이다. 손을 대주면 그걸 이제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집값이 그럼 하락이라면 뭐 크게 하락한다는 의미실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또 아니고. 네,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네. 다 대책들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움직이잖아요. 심리는 확실히 줄일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유튜브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김작가 TV님을 비롯해서 정보가 예전에는 비공개 정보를 인해서 시장의 심리에 휘둘리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크로스 체크를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락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폭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희소성과 자산가치의 레버리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들어왔는데 오버슈팅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버티려고 할 거잖아요. 갑자기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주식을 우리가 샀는데 차익이 났어요, 이만큼. 근데 이게 수익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얘가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팔까요?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면서 시간이 갈 때 자기가 레버리지나 자산에 문제가 있으면 팔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강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DTI 40% 50%를 적용해 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LTV 70% 막 이렇게 할 때 여기 줄였단 말이에요. 강남은. 그러면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2년도 조금 세게 받을 때 그 2023년 4년에 들어온 분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좀 들어왔어요. 과감하게. 그건 이제 이거죠. 10억에서 대출이 3억 있는 것하고 20억에서 6억, 7억 있는 거하고 볼륨이 7억이 2배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조정이 오겠지만 그러면 앞에 분들은 뭐예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에 샀는데 전세 5억일 때 4억을 대출 받았는데 전세가 10억이 됐어. 대출 레버리지를 회복했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올린 게 정부지만 지금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금매 그분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죠? 강남 세곡 내곡지구 비슷하게 서리풀지구가 2만 세대예요. 그 2만 세대를 반값에 분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돌려보니까 그 신호를 주면 주택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팔 이유가 있나요? 물건이 아직 안 나오는데 말씀대로 4, 5년 뒤인데 4, 5년까지는 시장이 쉽게 안 꺾인다. 강남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는 꺾일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전체 그림에서 우리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약부합으로 해서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그런 현상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PRR이었나요? 뭐였었죠? 갑자기 호칭이 생각 안 나는데. PRR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몇 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00배까지 올라왔습니다. 100배. 100배요? 네, 넘배우 기준으로요. 작년이죠? 작년 6, 7월에는 한 80수준이었어요. 이게 지금 100배로 올랐거든요. 그만큼 거품이라는 거네요? 네. 이건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연 임대료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에요. 이걸 전 세계는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특히 미국의 NAR, 전미공인중개사협회가 미국은 거의 국토부보다 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발표를 했어요. 맞다. 한국은 PIR 위주로 발표하죠. 네. PRR도 있는데 발표를 안 해요. 왜? 속내가 드러나니까. 속내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1억인데 연 임대료가 그럼 집값이 10억이에요. 그럼 10배잖아요.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준으로 할 때 30. 그러니까 30이면 따져보면 이게 3.3% 이렇게 나옵니다. 비율로 연이율 뭐 이자 할인율 하면 그러니까 30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그 수치가 되면은 집을 사는 거와 임대료와 뭐 기회비용이나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같다라면. 그래서 미국은 그 52개 주에서 거의 발표를 해요. 매번 PRR 지수가. 그래서 어느 지역이 이게 40이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임대로 사는 게 더 이득이다. 집값이 더 뛰지 않는 한 뭐 물가산을 다 계산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40이 된 순간부터 발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러면 조정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가이드를 해줘요.
협조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네. 소득이 늘고 통화량이 늘면 그 수준에 알맞게 가게 약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지표를 던지면서. 근데 대한민국의 서울은 지금 80, 100 넘었다는 게 넘버가 나오는데 간단한 예로 그거죠. 강송파에 35억짜리 집이 지금 1억에 한 4, 500 해요. 이거를 연이율로 따지면 한 1.2% 나옵니다. 그러면 3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1.2% 바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 둬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걸 임대로 살잖아요? 40이니까. 1억에 500이니까 1년에 5천이에요. 그죠? 5,600. 400만 원짜리면은 5천 나가잖아요. 1년에. 5천이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년이면 5억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35억 중에 대출을 받던 뭐 상관없이 1억 보증금 2억 빼고 33억을 갖다 은행에 뒀어요. 지금 3%예요. 그럼 얼마가 들어오죠? 9천이 들어와요. 5천 주고 얼마 남아요? 4천 남죠. 그럼 네.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중에 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임대로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올라버리죠. 실제로 강남에 집값이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집값이 지금 강남 집값이 낮았더라면 지금 PRR이 낮게 나오겠죠. 그럼 쫓아가겠죠. 네. 집을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높잖아요. 없다. 파는 게 나은 거죠. 네. 이 기준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갑자기 왜 압구정이 80억짜리를 갖다 네. 70억에 내놓을까? 이미 계산 다 마친 거죠. 충분히 먹었다. 주식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은 파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좀 예측하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이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국민 공감대를 얻고 있고 유주택자의 60%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찬성한대잖아요. 유주택자들이요? 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아니, 무주택자에 찬성하면 좀 바로 이해되는데. 무주택자는 또 반대하는 분도 30, 40% 있어요. 왜? 아이러니하죠. 집을 아예 못 사게 좀 막아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대출 뭐 그런 거에 줄이고, 막 뭐 토지 밑에 네. 기타 등등. 그동안 보면 그래서 유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높은 찬성 동의를 하는 네.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데이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가 정확하게 신호를 주면 2,300만 가구 중에 계산하면 다주택자분들이 3, 400만이거든요. 네. 그러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율이 높아지면 정치적 유불리를 안 따진다고 그랬지만 선거표가 어떻게 돼요? 판이 바뀌잖아요. 이게 모두 이게 종합예술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거까지. 이런 거 좀 잘 통합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신 거에서 추가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검토가 또 실거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들에게 좀 어떤 타격을 줄까요? 거주 보유 엄격히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1주택자들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 같은데요. 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비거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주 비거주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1주택자분들이 전세 유주택자 전세 대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주고 자기 전세 사는 거예요. 대출 그렇죠. 저렴에 받아서. 그분들은 비거주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갖고 갈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짧게 갖고 왔을 때 차익을 계산해야 되고 자기의 부담 수준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지금 2억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규만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3억 받은 분들은 이번에 만기가 되면 연장할 때 3억으로 그냥 해줘요. 이게 금융위원회의 이 디플레이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지금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2억으로 줄이면 1억이 줄는 분들은 다우닝 되잖아요. 네. 돈을 수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일 때 비거주에서 장특공제 없애는 것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보유세도 분명히 차등화시킬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면 압박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들? 전세 대출 받고 나라에서 받고 전세 내 돈으로 갭 투자하는 거 이거를 막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물건들이 나오는 이 반응작용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이거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 이 말씀드린 비거주 이분들이요. 지금 1주택자도 있지만 2주택자도 있잖아요. 2주택자분들 중에 일시적 2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237만 개예요. 집만.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가 170만 개 정도 돼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축 공급이 있고 기존 재고 공급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왜? 말씀 주신 대로 신축이 앞으로 빨리 안 나오니까 기존 재고가 압박을 넣어서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먹히면 시장이 그러면 3, 4년 뒤에 입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산가도 시장을 대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